여러분, 대한민국의 단기 외채 자꾸 폭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22년 3분기 현재입니다. 9월 말 현재겠죠. 단기 외채 비율이 41%입니다. 41%.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2분기 말에 41.9%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41.9%에서. 예. 그래서 3분기에는 1,709억 달러로 좀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줄었을까요? 돈을 빌리지 못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채를 발행을 해도 요즘 달러채가 제대로 매각이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실제 은행들이 말입니다. 이게 달러채, 신종자본증권이나 이런 달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못 빌려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단기 외채 비중은 충격으로 사실은 줄어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단기 외채 비중이 38%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35%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2021년 작년에도 35.2%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분기에 41.9%에 이어서 3분기에 41%가 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순대외 금융자산이 7,860억 원으로 많이 늘었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231억 달러 정도 됐었잖아요. 이게 6월 말 기준 죄송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7,860억 달러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6,960억 달러였거든요. 지난 2021년 1분기는 보면 5,023억 달러입니다. 또한 2020년 1분기에는 5,766억 달러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팔아서 위기가 됐을 때 막을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외환보 요구가 4,100억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4,000억 달러를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모양새긴 하지만 어쨌든 대외 금융자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외환 위기에 대한 대처가 더 좋아졌다. 그만큼 외화 방파제가 두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지표로 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7,860억 달러니까 이게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고 합쳐서 외환 위기에 대한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일만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대외 금융자산 실제 2조 829억 달러거든요. 우리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조 829억 달러. 와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줄어들기 시작하죠. 얼마나 줄어드느냐. 6월 말 대비해서는요.
406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외 금융 부채를 한번 보세요. 대외 금융 부채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크죠. 현재 말입니다. 1조 296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6월 말 현재보다가 82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826억 달러가. 그러니까 대외 금융자산은 406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대외 금융부채는 826억 달러. 다시 말해서 2배 이상이 더 감소했죠. 이렇게 감소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자산이 덜 감소했으니까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요. 늘어날 수밖에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요. 그럼 늘어나면 좋은 건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대외 금융 부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면 이게 줄어들지만 경제 규모가 늘어날 때는 해외에서 돈 빌려와서 국내에서 공장도 짓고 또 사람도 영입을 하고 물건도 개발하고 이래서 해외에다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금융 부채가 일반적으로는 쭉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꼬꾸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그 속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유가? 돈을 못 빌린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리고 싶어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돈을 덜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금융자산이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느냐? 아니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도 있지만 돈을 덜 빌려주니까 자산을 팔아서 지금 이것을 메꾸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을 팔아서. 대외 자산을 팔아서 금융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대외 금융자산을 팔아서 공장을 짓는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더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으니까 자산을 팔아서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산이 겨우 406억 달러가 줄어들었으니 자산을 팔아서 결국은 부채를 갚는다. 826억 달러를 갚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은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더욱더 부채질이 될 거예요. 더욱더 부채질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산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규모 축소가 당연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화의 가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직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NDF 시장 역외 차익환 거래 선물한 시장에서는요. 15원이나 폭등했습니다. 15원이나. 국내 시장에서는 떨어졌지만 지금 역외 시장에서는 또 뻥 튀겼어요. 뻥 튀겼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이 되면 원달러 환율 또 뻥 하고 롤러코스터 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통화 가치가 유로화 같은 경우는 6.5% 떨어졌고요. 위안화도 5.9%, 엔화도 6.2%지만 대한민국 화폐는 9.9%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원화가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원화가 관심이 없다. 달러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주식시장까지 무너지고 있거든요. 주식은 중국 시장이 제일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런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 시장은 22.9%가 떨어졌으니까 너도 나도 요즘 중국 시장 똑바로 봐야 돼.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7.6%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일본은 1.7%가 떨어졌고요. 유럽은 4%, 미국도 4.1%지만 우리가 7.6%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3분기 기준입니다. 4분기 기준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단기 배체는 대한민국의 어떤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주가가 계속 빠진다면 외국인들 탈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단기 배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식이든 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놀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는 달러 빚, 외화 빚 이거 결국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단기 배체는요. 어쩌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유심히 지금 분석을 하고 유심히 따라잡는 중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경제 위기가 어디로부터 올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